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제 저도 부동산 투자를 좀 해봐서 알지만 사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또 세테크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또 어떻게 절세할 건지 이게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데 정말 이제 세금 강의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무려 세무사님들의 우리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또 미르진 텍스의 우리 대표님을 오늘 또 모셨습니다. 필명이 또 미네르마 올빼미.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이 발음도 어려운데 미네르바 올빼미라고 혹시 필명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좀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게 7글자나 되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제 미네르바 올빼미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네. 줄여서 알아서 다 미올이라고. 미올. 네. 네.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네. 대학교 1학년 때 철학개론을 들었거든요. 철학계로. 네, 교양 필수로. 네. 그때 이제 그 해겔의 네. 법철학이라는 그걸 배웠는데 네. 그 해겔 법철학 서문에 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욕에 운다. 해겔이 했던 말이거든요. 해겔이 했던 말은 아니고 이제 네. 유명한 격언이죠. 그래서 그 이제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언젠간 저걸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2년도에 기재부 있을 때 네. 블로그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거 좀 정리도 하고 사람들한테 좀 알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만들 때 닉네임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미네르바 올빼미가 아니고 네. 미네르바 부엉이로 하려고 그랬어요. 부엉이. 네. 예. 원래 미네르바 부엉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네. 근데 미네르바 부엉이로 검색을 했더니 네. 미네르바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네르바 올빼미로 바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와, 이게 엄청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필명이네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세 쪽 이렇게 세금 쪽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네, 지금은 따로 이제 별도의 이 회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부동산 세금하고 이제 컨설팅하는 네. 법인 운영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국회청 근무할 때 네. 같이 근무했던 그 후배들이 나와서 세무 법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또 양도세, 부동산에서 양도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양도세 쪽으로는 거의 뭐 대한민국 지금 최고라는 소문이 지금 여기저기 뭐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세무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오르내리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우연찮게 양도세 강의를 하게 됐고 네. 근데 그러다가 또 그 세무 공무원들 대상으로 네. 지금 강의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사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이 세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네. 뭐 저도 이제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세금은 크게 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네. 그다음 보유하면서의 세금, 그다음 양도하면서의 또 매도 후의 세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조만간 또 강의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강의에서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지금 이제 그 일직원님과 같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강의가 네. 3시간짜리 특강이 하나 있고요. 네. 한 이제 12시간 정도 되는 정규 강의가 있는데 네. 특강이 좀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근데 특강에서는 약간 기본적인 내용, 네. 이제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안 들어가고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핵심들 있잖아요. 네. 방금 얘기하신 것대로 부동산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취득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사람들은 취득세 공부를 안 했어요. 취득세는 그냥 우리가 보통 법무사님들이 가서 얼마 네. 내라 영수증을 갖다 내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중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공부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죠. 어차피 취득 가액에 따라서 그냥 1에서 3%였기 때문에 또 주택이 아니면 거의 4.6%고 네. 이게 논란의 소지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취득세 중과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걸 내가 모르면은 네. 정말 폭탄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안 했다가 네. 갑자기 나는 한 3% 준비해가지고 취득세 마련해놨는데 갑자기 8%나 12%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취득 가액이 높잖아요. 네. 뭐 2억짜리, 3억짜리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웬만하면 10억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8%나 12% 내면은 네. 취득세가 억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내가 내 집이 몇 채 있는지 다 알지 않나요? 그런데 네. 그 정도는 다 아는데 제가 네. 간단한 예를 한 2가지만 들어볼게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불과 한 2, 3일 전에 있던 사례예요. 네. 어머니가 네. 우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놨어요. 어머니가? 네.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도 네. 있고.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어머니가 네. 집이 2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2채.
그다음에 제가 한 채 있어요. 네. 그럼 총 3채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사 가려고 다른 집을 하나 샀습니다. 아이고. 얼마짜리 샀냐면 그분이 18억짜리를 샀어요. 18억짜리요? 네. 그러면 이게 취득세가 4주택이면은 10. 근데 실제로 어머니가 우리 집에 안 살아요. 전입 신고만 해놓은 거예요. 아, 네. 근데 본인은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전입신고만 해놔도 이게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아. 세대 판정은 취득세 중과는 지금 1세대가 몇 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렇죠.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2채까지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중과가 없는데 네. 이제 비조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3채부터 중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세대 판정을 할 때 아. 같이 안 살아도 주민등록만 같이 돼 있어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취득세는. 와. 아니, 그분은 원래 그러면은 사실 뭐 전혀 중과 맞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원래 일시적 2주택이면은 그러니까요. 이제 비조정 지역이면 아예 중과가 없고 네. 조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이면은 많이 내야 3.3% 내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분은 이제 12.4%를 내는 거죠. 그럼 거의 9% 이상 더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8억에 9%가 얼마입니까? 와, 이런 거의 2천 2억 가까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취득을 이미 할 때부터 양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좀 고민을 해서 취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 나중에 네. 본인이 처음에 이게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걸 삼으로 인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네. 고민해보고 네. 사야 되고 네. 또 이게 선택의 폭이 달라지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주택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분양권도 있고 조합원 입주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당장 주택을 샀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네. 조합원 입주권의 특례가 따로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해서 많이 아는 것만큼 네. 절세 폭이 확 넓어집니다. 그쵸. 이게 저도 제가 21년에 그 고점에 저도 팔아봐서 아는데 네. 77% 중과까지 내고 팔아본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아까운 거 이게. 네, 그렇죠. 네. 야, 77%면은 거기에 취득세 내고 그쵸. 살 때 팔 때 중개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심지어 수리까지 했으면은 와. 정말 나한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 지금 정부 정책들을 보면은 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출산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이런 혜택들을 좀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만 좀 증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또 이런 자산의 이전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아까 이제 취득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네. 또 중요한 게 양도세하고 증여세인데 네. 그 중에 이제 증여세는 사람들이 별로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해줄 때 5천만 원 정도 공제가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금을 더 안 내고 이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이번에 올해부터 생겼거든요. 네. 그게 이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예요. 네. 혼인이나 출산을 해도 증여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네. 얼마씩 공제를 해주냐면은 네. 1억 원을 해줍니다. 아, 1억 원. 예. 근데 혼인하고 출산을 중복해주지는 않고 네. 그럼 혼인하면은 우리 본가에서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고 세금 없이.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배우자는 처가에서 또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원래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가 되고 1억 원 추가 공제를 해주니까 네. 각자 1억 5천만 원씩. 아. 그럼 양가 합하면 3억이잖아요. 그렇죠. 3억이죠. 그러니까 3억까지 이제 세금이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네. 그러면 3억을 양가에서 증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부가 네. 집을 살 수 있느냐? 3억 가지고는 뭐 대출 껴도 뭐 쉽지 않죠. 쉽진 않죠. 비싼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또 대출이라는 게 요즘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결혼하는 세대들이 보통 30대 초반인데 네. 그 대출이자 감당하는 것도 버겁거든요. 쉽지 않죠. 연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경우에 부모가 이제 세금을 좀 내주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증여세를 안 내는 게 아니고 네. 일부 내더라도 네. 이제 좀 더 지원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최소화해서 세액 부담을 최소화해서 이제 증여해주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사실 이런 것도 아는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는데 네. 모르는 분들은 전혀 활용을 못합니다. 아, 그렇죠. 네, 간단한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네. 그때 강의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이렇게 우리 둘이 부부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네. 설정이 안 맞지만은.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리치고님이 네. 본가에서 이미 5천만 원 증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공제는 다 끝나고 끝났죠. 추가로 더 증여받는 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1억 원까지가 세율 구간이 10%거든요. 네. 그럼 세금을 덜 내려면 이제 1억 원까지만 증여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본인은. 맞아요. 그럼 아버님한테 1억 원을 증여받았어요. 네. 그럼 어머님이 또 1억 원을 증여해주면은 네. 세율이 10%일까요? 아니면 아버님 거하고 합해가지고 20%가 될까요? 그건 당연히 합하지 않을까요?
왠지 합할 것 같죠. 네. 그럼 합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원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은 네. 합산과세를 해요. 네.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사실은 동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증법에서는 직계 존속은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한테 직계 존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인으로 봐서 합산과세 하니까 네. 결국은 세금을 적게 내려면 10% 구간만 내고 싶으면은 네. 부모님으로부터는 1억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아니 또 받을 사람 또 있어요? 또 있죠. 있다고요? 우리 와이프의 부모들 있잖아요. 처가. 아. 그러면 처가에서도 우리 와이프한테 배우자한테 또 1억을 해주겠죠. 네. 그러면 또 10%예요, 거기까지는. 그렇죠. 그럼 양쪽에서 1억씩 더 받았잖아요. 네. 10%씩만 내고. 예. 돈이 더 부족해요.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게 10억대예요. 그럼 돈을 더 증여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 더 이제 리치고님이 아버지한테 더 받으면은 네. 20%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한테 더 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더 받느냐? 네. 장인한테 받는 거예요, 증여를. 장인어른이 저한테 해준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네. 와이프한테 해주잖아요. 네. 그럼 와이프한테 이미 1억을 증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와이프는 이미 10% 구간을 다 채워버렸거든요. 네. 근데 장인이 와이프한테 추가로 더 해주면 20%예요. 네. 근데 장인이 리치고님한테 증여를 1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증여는 아무나 해줘도 돼요. 실제로 잘 안 해주려고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해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따지면은 가만 있어봐. 제가 아주 극단적인 사례 얘기해 볼게요. 네. 장인이 1억을 증여해줬습니다. 네. 그럼 장인하고 네. 우리 아버지하고 동일인입니까? 아니죠. 동일인이 아니죠. 그렇죠. 내 직계 존속이 아니잖아요. 아. 합산과세를 안 해요. 와. 그럼 장인은 별도로 1억까지 또 10%로 적용받습니다. 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돈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며느리한테 또 해주면 되죠. 아. 그럼 거기도 10%죠. 이러면 4억까지 다 10%예요. 우와. 근데 더 놀라운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너무 다 푸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죠. 어쨌든 여기서 추가로 또 10%로 증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진짜요? 네. 또 거기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네. 저기 리치고님 아버님이 네. 본인한테 1억, 네.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1억 해줬잖아요. 네. 각각 이거는 각각 10억. 각각 10%라고 그랬잖아요. 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돈이 또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리치고님한테 증여해주면은 아버지하고 동일인으로 봐서 합산과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또 증여해줘요. 1억 원을. 아. 근데 어머니하고 제보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동일 아니죠. 내 단계에서 직계 존속만 동일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직계 존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 두 사람. 그럼 각자 10%씩이에요. 우와. 똑같은 리치고님은 이제 장인이 있고 여기 장모 있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도 네.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네. 저도 세금 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 네. 왜 이런 얘기 나한테 아무도 안 해줬지? 다 모르죠. 아니 이거는 진짜 저도 세금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처음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은 이 방법을 쓰면은 네. 합계 6억까지는 다 10%고요. 기존에 이제 혼인해서 2억은 세금 없죠. 거기다 5천만 원씩 세금이 없으니까 3억까지 세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9억을 받아오면서 증여를 진짜 받아오면서 세금은 딱 6천을 냅니다. 와. 그럼 실효세율이 한 6점 몇 %밖에 안 나와요. 야 이게 이거 진짜 엄청난데요? 그것도 탈세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9억을 가지고 네.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 한 2, 3억 있으면은 네. 한 12억대로 집을 사는 대출도 없이. 와, 야 이거 진짜 정말 이거 엄청난 팁인데요.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산 이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 며느리분들, 우리 사위분들 양가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런 얘기 해드리면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죠. 이런 아니, 방법 처음 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세금을 제가 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건 제가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3시간 동안이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제 이 3시간짜리 강의는 좀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길게 설명을 못하고 간단한 이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네. 나중에 이제 정규 강의 때는 더 자세하게. 아니 제가 일단 막상 들었을 때 네. 아니 무슨 세금 강의를 12시간이나 들어야 돼? 아니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들었거든요. 아마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 미올님이 지금 팁 하나 딱 풀으셨잖아요. 네. 이것만 들어도 제가 봤을 때 와 이런 게 된다고? 야 그러면 이거 정말 이 세금 강의는 정말 안 들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왜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세금 관련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1,000명이 넘게 우리 또 미올림 강의를 신청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기 뭐 불법이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합법적인.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자부할 수 있는 게 네. 제가 그 국세청에도 오래 근무했고 네. 기재부에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에서 편법 쓰는 거는 절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인상 자체가 네. 딱 뭔가 이 청렴 결백의 이 딱 기운이 느껴져요. 딱 그 어떤 전형적인 청렴 결백의 이런 공무원 그런 딱 인상이시거든요. 그건 아닌데.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아, 어쨌든 그 편법을 쓰게 되면은 네. 언젠가는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럼요. 가산세도 많이 내야 되고 그건 당장은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 언제 적발되는 거 아니야? 네. 조마조마하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요. 네. 아니 제가 우리 지금 딱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도 지금 뭐가 왔다 갔다 지금 계산이 좀 막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은 이제 뭔가 좀 실수요자들 말고 부동산을 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네. 좀 투자를 하기에는 뭔가 세금적으로 조금 좀 규제가 아직도 많죠. 규제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바라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정부가 네. 규제를 많이 완화하려고 네. 법안은 작년부터 많이 발의를 했어요. 아, 네. 우선 당장 취득세를 보면은 취득세 중과를 50% 정도 완화하는 걸로. 네. 사실 그 정도만 돼도 투자자들이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야당이 반대해서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통과가 안 됐고 또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었는데 그것도 다 통과가 안 됐고 그다음에 단기양도 중과해 있죠. 네? 단기양도 중과. 예. 저번에 아까 리치고님이 77%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취득하고 1년 안에 팔면 77%거든요. 네. 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 실수요자 말고 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이제 부담스러운 게 취득세하고 단기양도입니다. 근데 이 단기양도가 원래 50% 40%로 완화해 주는 게 발의가 돼 있는데 네.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똑같이. 이것도 다 법률 개정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지금 부동산 거래가 엄청 침체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 뉴스 보니까 2023년 세수가 네. 정부 추계보다 약 57조 정도 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덜 들어온 게 법인세. 네. 지금 법인들 실적 엄청 안 좋잖아요. 그렇죠. 당장 삼성전자만 봐도 뭐 네. 몇십조 수익 내다가 확 줄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덜 들어온 게 이제 소득세인데 소득세에서 가장 많이 준 게 양도세예요. 그렇죠. 거래가 안 돼. 맞아요. 거래가 돼야 팔려야 양도세가 들어올 맞아요. 텐데 그렇죠. 야당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세수가 50몇 조 정도 평가났다는 거는 당군 이래 처음이에요. 와. 그러니까 거의 그 금융위기나 IMF 때 그 그렇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네. 빼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융위기나 IMF 때는 진짜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어서 세수가 줄었는데 지금 수준은 아니고. 네. 근데 지금 그 정도 급이 아닌데도 세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이게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데 네. 정부도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야당도 네. 너무 반대만 하지 말고 사실 저는 뭐 수도권에 이런 부동산을 살 때 네. 세제 혜택을 주라고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지방은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방의 이런 건설사나 시행사들 부도나는 회사들도 엄청 많고 맞아요. 사실은 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대책들 보면은 약간 그 언발에 오줌을 놓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약하죠. 네. 시장이 반응 안 하잖아요. 대책을 그렇죠. 내놔도. 맞아요. 이번에 나온 대책도 저는 좀 약간 황당한 수준. 아, 신축 빌라들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즘 빌라를 누가 사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과거에 이런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은 뭐 IMF 때나 금융위기 때나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뭐 IMF 때는 좀 빨리 나왔고 금융위기 때는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네. 결국은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풀고 심지어는 한시적 양도세 비과세까지도 풀었잖아요. 그 감면주택들. 네. 네. 그런 일들이 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네. 제가 이제 2011년에 기재부 가서 15년 초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네. 이제 12년하고 13년도에 네. 양도세 감면주택이 나왔어요. 맞아요. 12년은 지방 미분양주택. 아,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방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수도권은 지방보다는 사정이 좋으니까. 네. 그 다음에 13년도에 네. 13년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신축주택, 네.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사면은 세 가지 혜택을 줬거든요. 네. 다른 주택의 비과세부 판단할 때 그 주택들은 주택수 제외해주고 네.
그 주택들 나중에 중과제도 도입됐을 때 중과도 안 하고 네. 5년간 오른 양도세 100% 감면해주고 와.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13년도가 거래량이 최바닥이었거든요. 맞아요. 감면주택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혜택인 줄 알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은 막 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게 전혀 안 나오잖아요. 전혀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정부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음. 또 야당도 정부가 설령 이걸 발의해도 자꾸 네. 반대만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부동산 경기가 이제 너무 침체돼 있고 특히 지방은 더 심하죠. 근데 왜 그럴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도 꽤 거품이 좀 있거든요, 여전히. 네. 특히 이제 서울에 굉장히 많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2차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 정말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뭔가 이렇게 야당도 좀 동의를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법안 통과까지 되려면 그게 또 시간이 상당히 또 걸리겠네요. 그게 이제 다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네. 국회에서 이제 입법이 돼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하락이 와서 막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당이랑 야당이랑 뭔가 얘기를 해서 이걸 해보자. 그러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의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해요. 네. 앞으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미분양 분양권을 사면은 네. 어떠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게 통과되려면 두세 달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무슨 입법 예고부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입법 예고 한 다음에 네. 상임위 거쳐서 이제 네. 본회의 이 과정이 이제 2, 3개월 걸리는데 네. 이게 통과되면은 요때 취득한 사람들 다 소급을 해줘요. 발표한 날 취득한 사람들부터. 날짜를 붙이게다가 이 개정 규정은 몇 월 며칠 이후 취득한 사부터 다 적용해준다.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정부가 이런 대책 발표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저기 둔촌주공 네. 전입요건 폐지해주는 거. 네.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네. 이게 법 개정사항이거든요. 법률 개정사항. 네. 민주당이 반대해버렸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나가리 되는 걸로 가다가 준공 후 3년 안에만 하면 된다. 네. 근데 사실 이거 하이줄만 많아거든요. 결국은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좀 그렇죠. 늦게 들어가라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가 대책 발표한 게 약발에 안 먹혀요.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정부 발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구나. 대표적인 게 취득세 또 있죠. 네. 취득세는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50% 중과세로 완화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럼 그때 산 사람 정부를 믿고 산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중과예요. 아이고. 그러면 야, 이렇게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이 지금 쌓이고 있으면 이거 진짜 약발이 안 통하면 어떡하나 이거? 사실은 이게 이제 정부 탓이라고만 하기는 좀 그런 게 정부는 이제 쉽게 법안 발의는 했는데 네. 야당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야당 탓만 할 거냐? 네. 사실은 이게 그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상호작용인데 그렇죠. 상대방 설득하고 네. 일부 정책은 자기들이 양보하고 다른 정책은 양보를 해가지고 이제 교섭을 해서 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여야는 네. 극한 대치잖아요. 아. 그냥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우선 반대잖아요. 이거 참 진짜 이거 큰일이네요. 네. 아니 국가에 지금 재정이 이렇게 빵꾸 나서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릴 수 있게끔 또 되어야 되는데 제가 또 부동산 시장에 제가 데이터는 많이 알지만 제가 세금 쪽은 모르는데 우리 또 미네르바 우리 올빼미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배움이 또 있네요. 진짜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달 23일이죠? 네. 네, 23일 날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어디 강남 쪽에서 하는 건가요? 네, 강남 쪽에서 지금 장소를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이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자금 확보 방법 거기는 징여도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취득할 때에 또 취득세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양도 관련해서도 이것도 뭐 특히나 집이 여러 채 있는 경우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양도하느냐가 이 세금 차이가 엄청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 부동산 세금은 이제 취득하는 분들은 취득하기 전에 공부하고 좀 상담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살 때부터 플랜을 짜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만에 하나 뭐 살 때 플랜을 제대로 못 짰다 하면은 팔기 전에는 꼭 플랜을 짜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계획 없이 네. 초보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네. 우선 대책 없이 사죠. 샀다가 팔 때도 네.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중개사님이 전화 와서 팔 생각이 있느냐. 네. 그럼 생각보다 가격이 좋아요. 네. 그러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계약서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그렇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죠. 네. 안 고쳐지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정말 세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플랜을 잘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 팔았을 때 그 차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것, 다 비과세 플랜을 잘 짜가지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팔 때마다 세금을 왕창왕창 내는 분들이 있고, 네. 아주 극단적으로는 안 내도 될 세금을 뭐 수억씩 내는 분들이 있고. 와. 하나만 좀 신경 썼으면 안 내도 되는 건데. 제가 가장 최악의 경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아. 이분이 강남에 47억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삼동에. 아, 네. 근데 이분이 한 30년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전체 취득가액이 한 5억밖에 안 됐습니다. 와, 30년 됐으면 뭐. 네. 와. 근데 지금 47억에 팔았는데 네. 이분의 그 매도 조건이 뭐냐면 잔금전 멸실 조건이에요. 잔금전 멸실이요? 조건. 왜요? 매수인이 네. 법인이에요. 아, 네. 매수인은 그 주택을 사서 멸실시키고 신축할 거거든요. 네. 매수인 입장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12.4%거든요. 네. 12.4%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47억에 12.4%면은 네. 6억 가까이 되거든요. 어휴. 취득세만. 네. 그 당연히 법인은 취득세 덜 내고 싶겠죠. 그렇죠. 그 법인은 잔금을 하기 전에 잔금일이 양도일이자 취득일이니까 네. 잔금하기 전에 먼저 멸실을 시켜버리면 아. 법인은 토지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지는 취득세율이 4.6%예요. 아. 그럼 취득세가 몇 억이 줄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 아니면 법인은 절대 안 사요. 주택을. 근데 문제는 매도인은 네. 이거 1세대 때 비과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양도 차익이 47억에 팔면은 양도 차익이 42억이에요. 네. 취득가액이 5억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12억 초과 부분은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12억 이하 부분은 비과세고. 네. 근데 12억 초과 부분이 엄청 크죠. 크죠. 그럼 여기서 이분이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네. 장독 공제가 80%예요. 네. 그 세금을 계산해도 1억밖에 안 나와요. 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이분이 네. 잔금 전에 멸실을 해버리면은 네. 이분은 집을 판 거예요, 토지를 판 거예요. 토지를 판 거죠. 그렇죠. 잔금일이 양도일이거든요. 네. 그럼 나는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었는데 잔금일 때는 토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네. 난 땅을 판 거예요. 땅은 1세대 줄 때 비과세가 없어요. 아. 그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15억 나와요. 14억 차이 나요. 비과세 받았을 때 한 번. 와. 근데 이게 예전에 유권 해석은 멸실은 2022년 12월이거든요. 네. 12월 전 유권 해석은 계약 당시 주택이었고 잔금 전 멸실로 바꾸잖아요. 네. 그럼 이걸 비과세 해줬어요. 유권 해석은. 오. 사실은 집을 판 게 아니고 땅을 판 거지만 네. 계약 당시 주택이었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잠깐 매수인이 요청해가지고 네. 먼저 멸실한 거니까 네. 그냥 비과세 해주겠다. 네. 그런데 이걸 유권에서 그걸 기재부가 변경했어요. 아이고. 2022년 12월에.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그 유권해석 변경 전에 판 사람들은 종전 유권 해석도 인정해주고 아. 앞으로 2022년 12월 20일 이후에 파는 사람들은 네. 계약 당시에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잔금일에 멸실돼버리면은 이제 주택의 양도가 아니고 토지 양도니까 비과세 안 해주겠다. 아. 이분이 언제 그걸 계약했냐면 2023년 1월 5일 날. 아이고.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며칠 차이로. 근데 이거를 본인이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원래 알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이슈였어요. 그 당시. 아. 제 블로그에도 제가 여러 번 썼고. 그리고 중개하는 분들도 이걸 잘 알아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중개하는 분들도 그걸 고지를 안 했고. 그렇죠. 이분도 당사자가 정작 몰랐고. 왜냐하면 중개하는 분들은 세법 사항을 이렇게 유권에서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잖아요. 법적인 의무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사가 책임을 지진 않아요. 아. 온전한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죠. 와. 근데 이게 본인이 책임지기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너무 크죠. 이게 10억이 넘게 차이 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네. 양도세 많이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아. 근데 이제 어쩔 방법이 없죠. 아니, 그분은 그러면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 대표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상담하러 온 게 아니고 네. 다른 것 때문에 물어보러 왔다가 제가 그걸 알려드렸어요. 이거 비과세 안 된다. 본인은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물론 이게 방법은 있습니다. 그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와. 약간 그건 너무 복잡해서. 아, 네. 와, 진짜 제가 오늘 막 쏙쏙 빨려갑니다, 지금. 대단하십니다. 2월 23일 금요일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우리 미네르마 올빼미님의 특강을 같이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모든 절세 방법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